네, 현재 3대 지수 여전히 하방 압력 받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대응에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이고요. 오늘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 바로 언급해 보도록 할게요. 주제는 9월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 속 FOMC 이후 투자 전략은? 이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채권 시장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장단기물이 좀 하락한 것 같은데 지금 채권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채권 시장이 뭐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네. 계속 이제 하락을 하고, 근데 하락하는 패턴이 이번에 100% 언급해 주신 대로 이제 FOMC 금리 인하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게 단기물이겠죠. 네. 그러니까 단기물이 더 많이 빠지고 있고 지금 보시는 대로 지난 1월 13일 날이 10년물 기준으로 4.803까지 갔던 단기 고점이었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지금 86.1bp가 2년물이 빠졌고 장기물로 갈수록 좀 덜 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 자체가 가팔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불 스티프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보통 이런 단기물이 더 많이 빠지고 장기물이 좀 덜 빠지면서 둘 다 하락은 하는데 이런 패턴을 보일 때가 경기 부진을 나타낸다고들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단기적으로 수익률 곡선이라는 것도 단기적인 패턴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경기 부진 때문에 이런 불 스티프닝의 수익률 곡선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FOMC 분명히 100% 인하할 거 아닙니까? 네. 25bp든 뭐 어떻게든. 근데 관세 문제가 아직 안 끝났고 사실 이 부분이 어려운데 이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반기나 또는 내년으로 갈수록 이제 물가가 어떤 식으로든 반영이 될 거라는 걸 시장에서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덜 빠지는 것이죠. 물가를 반영하는 장기물은.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에 따른 패턴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죠. 그러면 불 스티프닝이라고 하는 이 현재 상황이 지속되진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저희는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불 스티프닝에서 이제 불 플래트닝의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 말은 별건 아닙니다. 네. 영어라서 좀 그런데 단기물이 많이 빠지고 장기물이 덜 빠져서 가팔라졌다면 네. 이제는 장기물이 장기가? 좀 더 빠지기 시작하면서 좀 평평화되는 그 말은 장기물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오늘도 뭐 수입 물가 나와서 네. 예상보다는 좀 높았다고 하지만 전달 0.2% 상승해서 이번 달 0.3이었거든요. 네. 이 정도면 관세가 물가를 심각하게 막 해칠 정도의 경기를 해칠 정도의 상승률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상이 마이너스 0.2였다는 것이지 실물 경제에 있어서 0.3% 성장하는 게 막 물가 때문에 뭔가 굉장히 패닉이 오고 이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잘 봤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오늘 발표된 수입 물가지수도 뭐 감내할 수 있는 수준. 그러면 이제 다음 주인가에 발표되는 정작 중요한 PCE 물가지수가 뭐 예상하는 것도 지금 IB에서 예상하는 게 뭐 월간으로 헤드라인 코어가 공이 0.2%포인트 이 범주 내란 말이죠. 그러면 물가가 그렇게 심각하게 뜨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장기물이 조금 더 안정화되면서 하락을 하는. 그래서 불 플래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래트닝으로 간다는 게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좀 줄어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의 하락에 베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네.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제가 갖고 온 게 네. 제가 그 여러 외국 회사들 자료도 읽고 저도 외국 근무를 해봤지만 알리안츠 자산운용 근무할 때 핌코를 인수해서 핌코 상품을 대한민국에 도입을 할 때 제가 딱 한 가운데 있었거든요. 네. 핌코가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일단 시장을 보는 결이 틀려요. 장기적으로 전략을 정말 잘 시장을 분석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 불 플래트닝 전략을 구사를 했었어요. 그 말은 단기물이 더 많이 빠질 거니까 장기물에 배팅을 하진 않고 단기물에 배팅을 했었거든요. 네. 돈 많이 벌었겠죠. 수익을 많이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에 이 데니얼 이바슨이라는 그 그룹 CIO입니다. 이분이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분명히 얘기를 한 게 backing away from a bond trade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네. 말하는 bond trade가 불 플래트닝, 불 스티프닝 전략을 구사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돌아올 거야. 다시 말하면 단기물은 그만하고 이제 네. 장기물에 배팅할 거야.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채권의 명가라고 불릴 수 있는 핌코에서도 이제는 단기 베팅은 줄이고 장기물 베팅 쪽으로 그 이동한다. 말은 장기 금리가 하락할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거죠. 네. 그 점도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데 좀 참고하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17일 FOMC에서 파월이 좀 발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 파월이 어떤 어조로 얘기를 할지 또 반대표는 어떻게 나와줄지가 좀 시장에 약간 주목하는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반대표가 몇 표가 나오건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결론을 내릴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 결국 것이고요. 내리겠죠. 네, 이제까지는 거의 만장일치제였으니까 이례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에 뭐 나를 다룰 이슈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니 핵심은 다른 의견 사실. 나올 수도 있죠. 네. 25bp 인하하는 게 중요한 거. 정작 중요한 방금 언급해 주신 대로 제롬 파월이 미디어 인터뷰를 할 때 매파적으로 인하를 할 거냐, 뭐 비둘기파적으로 인하할 거냐. 저는 적어도 비둘기파적인 멘트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 이 페드가 갖고 있는 공식적인 미션 두 가지지 않습니까? 네. 의회에서 부여받은 맥시멈 인플로이먼트 완전 고용, 물가 안정. 안정. 근데 물가 안정 아직 남았잖아요. 네. 물가가 지금 안정된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관세에 따라서 물가가 실제로 시현이 되는 건 기다려 봐야 됩니다. 참고로 자료는 없지만 RH라고 하는 미국의 그 고가 수입 가구 브랜드가 있어요. 네. 굉장히 고가의 가구를 수입해서 파는 가구 업체인데 지난주에 2,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냐? 관세에 영향을 받으니까 수입 업체면 직격탄을 맞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 CEO가 뭐라고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냐면 지금까지는 물가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연말 지나고 내년으로 갈수록 물가 상승세가 탄력적으로 발현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거를 경제 전체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수입 가구 업체잖아요. 그러면 관세 수입을 직접적으로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든 하반기든 저 역시도 8, 9월 달 정도가 관세 물가가 시현되지 않을까 했는데 저도 보기 좋게 틀렸죠. 뭐 기업들이 정가를 안 시키고 있다든가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그런 이유들 때문인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건 경제학적으로 봐도 이 관세가 물가로 반드시 전이는 될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런 배경을 놓고 제롬 파월이 비둘기파적으로 물가도 괜찮으니까 아무 이상 없이 그냥 내려줄게 이런 식의 비둘기파적 멘트는 아닐 거다. 내리긴 하는데 향후에 횟수라든가 이걸 또 조절을 하겠지만 지금 노동시장이 조금 안 좋고 하니까 스몰컷은 할 거야. 그런데 물가 중요하게 봐야 되고 상승 여력은 아직 있어. 이 정도의 살짝 매파적인 뭐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정말 특이하게 늘 말씀해 주시는 대로 관세가 분명 물가 지표에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뭔가 아직까지 반영은 안 돼도 그래도 이런 기업들의 가이던스를 보면 모두들 우려는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대체 언제 반영될지. 뭐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한 번쯤 발목은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지금은 충분히 즐겨도 되는 시기죠. 네. 오늘 좀 빠지는 건 FMC 관망세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FOMC 핵심은 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인하를 하게 되면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뉴스에 파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오, 그런가요? 개별 종목일 경우에는 네. 엔비디아가 지난 2년 반 동안 막 분기별 EPS 성장률이 몇백 %씩 올라갈 때 거의 대부분 실적 발표할 때는 당일날은 빠졌어요. 왜냐? 기대로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그건 종목 얘기고요. 금리 인하했을 때 분명히 구분하고 그래프 갖고 왔는데 좌측 그래프 한번 꼭 봐주시죠. FMC라고 하는 그래프인데 지난 과거 한 15년 동안 그 7차례, 5차례 각각 빨강색이 가운데 점이 금리를 인하했을 시기 앞뒤로 1년, 총 2년이죠. 네. 그 초록색이 상승하는 거는 금리가 인하됐을 때 상승하는 케이스는 경기 침체가 없이 다시 말하면 인슈런스 컷이었을 때 상승하더라. 그리고 빨강색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걸 좀 그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해서 인하시켜주는 건 잘 아시는 대로 리세션 컷이잖아요. 네. 이런 얘기들이 좀 와전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리세션, 경기 침체라는 신호는 아직 못 보겠거든요. 아까도 그 앞타임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네. 리테일 세일즈 이 정도면 굉장히 센 겁니다. 소비가. GDP의 75%를 차지하는 소비가 이렇게 계속 세다는 얘기는 미국 경기 침체를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전혀 그런 사인 못 보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 컷은 리세션 컷이 아니라 인슈런스 컷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주가가 빠질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세션 컷일 때야 금리 인하를 해서 빠지는데 그렇죠. 이번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따라서 시장이 뭐 하락으로 전환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겠고요. 뭐 오늘 말씀해주신 대로 소매 판매도 잘 나와서 뭐 경기 침체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확실하게 그럼요. 드는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금리 인하기 이제 뭐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사이클일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어디를 보는 게 좋습니까? 중요한 건 금리,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없는 조건 하에서 경기 상황 하에서 네. 금리가 인하됐을 때 제가 구두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프로 계산을 해갖고 왔습니다. 2018년 이후에 그리고 2023년 이후에 파란색이 2023년 이후, 빨간색이 2018년 이후에 월 평균 금리가 하락 2023년 이후로는 그 월평균 금리 하락폭이 0.23, 23bp 하락을 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인하했을 때 보니까. 그리고
2018년 조금 확장해서 볼 때는 평균 18bp 금리가 하락을 했어요. 이때 각 업종별로 어떤 아이들이 월 평균으로 수익률이 제일 좋았더냐를 보면 금리 인하 효과를 누가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느냐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2023년 파란색만 놓고 보면 리츠가 제일 높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지난 30년 동안 데이터를 실제 로 데이터를 갖고 백테스팅을 해보니까 경기가 침체되지 않는 한에 금리가 인하되는 여건에서는 주식보다 성과가 더 좋은 게 부동산 리츠 섹터입니다. 참고하시라는 거고, 뭐 프라이빗 이런 것 좀 빼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업종으로 구분한 거니까 저는 부동산 리츠와 그 중소형을 좀 관심 있게 보셔라라는 말씀을 꼭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부동산과 중소형주 위주로 보자. 네, 그리고 이제 금융, 여기가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이 업종으로 구분을 하면 금융업종으로 속하거든요. 네. 그래서 세 개, 부동산, 금융, 중소형. 이런 정도가 지금까지도 괜찮았고요. 네. 앞으로도 금리 인하, 뭐 사이클이 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금리 인하를 한 차례든 뭐 최소한 두 차례 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 그런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과거 패턴을 보면 네. 뭐 정성적으로도 그렇고 이 세 개 섹터 정도가 가장 상승 탄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종이었더라.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투자 전략 체크를 해주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또 이제 고용 이슈가 남아있다 보니까 어쨌든 고용 데이터가 최근에 약간은 침체를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악화는 또 경기 침체로 해석될 여지는 없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죠. 주간 실업상 청구서 지난주에 발표된 게 23만 6천 건에서 네. 3만 건 가까이 증가해서 26만 3천 건이에요. 네. 이 정도면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문제네. 그런데 그 뉴스에도 이미 나오셨을 거예요. 네. 지난주에 보니까 그 7, 8월 달에 텍사스에서 홍수 났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네. 근데 미국의 그 규정을 보니까 실제 실업이 아닌 사람들도 자연재해로 인해서 일시 휴업인 사람들도 휴직인 사람들도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나 봐요. 근데 그걸 지금 방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그게 뭐 사기 청구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네. 자그마치 15,000건이 갑자기 텍사스에서 엄청 늘었습니다. 그거만 보면 주간 실업수당이 그렇게 심각한 수준 아니고요. 그리고 어쨌건 뭐 지난주 노동 고용 보고서 뭐 5월부터 6월부터 28만 개 일자리 없어졌네 해도 총량 개념으로 보면 경제를 보면 실업률이 4.3이잖아요. 네. 비관론자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세 달 연속 4.1, 4.2, 4.3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심각한 수준 아니냐? 그건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경제학적으로 미국 일자리가 1억 한 6천만 개 있어요. 네. 그 중에 실업률이 4.3이라는 거는요. 완전 고용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경제학적으로 보는 완전 고용 수준이 4.5에서 5%예요. 좀 크게 보자는 거예요. 네. 무슨 문제가 되겠냐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8, 9월 달에 일자리 좀 줄어들고 7, 8월 달부터 한 거는 저는 계절성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한번 소개드렸던 것 같은데 여름에 그 교사들은 우리나라하고 틀리게 방학 되면 실업률로 잡힙니다. 계약하면 다시 계약해요. 말씀해 주셨던 네, 내용이네요. 공장 노동자들 네. 개보수하는 동안 실업률 이런 계절성이 분명히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음 달 걸 발표되는 고용보고서는 그래도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어쨌건 침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 탄탄하고 침체 아니다까지 마지막으로 죄송하지만 짚어주셨습니다. 고용이 그렇게 정말 침체라고 하면 소비가 네. 이렇게 세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네요.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그럼요.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